안녕하세요. 귀로 듣는 자주인의 독서 교양 백권대학의 송세비입니다. 오늘 2021년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 현재 시각은 5시를 3분 남겨놓은 4시 57분입니다. 커피 한 잔 들고 오늘의 두 번째 커피 녹음을 하려고 앉았습니다. 우리의 항쟁사를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지요.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 역사 에세이, 미래를 위한 과거. 진보란 무엇일까? 진보란 내가 역사를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진보이다. 제6장 빛과 얼룩, 우리의 항쟁사. 64. 영하 40도 만주, 김일성과 마에다의 한판 승부. 1937년 중일전쟁으로 일본군은 전선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북 항일 영군에 대한 토벌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술책은 더욱 교묘해지고 있었다. 일본군은 주민들을 집단 불악으로 강제 이주시켜 유격대에 대한 지원을 차단했고 전방위 토벌과 특별 귀순 공작이라는 양면 작전을 구사했다. 특히 양정우 부대와 김일성 부대는 일본군의 주요 표적이었다. 대체로 유격대장들의 나이는 젊었다. 1938년을 기준으로 위승민, 임수산, 박득범은 30세였지만 조화범, 한인화, 진한장 그리고 김일성 등의 박명군 사령관은 하나같이 26에서 28세였다. 영하 40도의 겨울, 상간에서 펼치는 게릴라전의 지휘관은 젊은 체력이 아니면 버틸 수가 없었다. 요컨대 만주 항일 유격전에 백마를 탄 노장군은 없었던 것이다. 1940년 날이 갈수록 유격대들의 입지는 좁혀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에도 김일성의 제2박명군은 날카로운 항쟁을 이어가며 전과를 올리고 있었다. 일본군 토벌대에서는 마에다 중대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이 부대의 지휘관 마에다 다케이치는 김일성의 머리는 내가 베어들겠다 라고 외치며 백두산 숲속을 거침없이 헤집고 다녔다. 이런 와중인 1940년 3월 11일 김일성 부대는 화룡현 홍기하에 있는 일본인 목재소를 습격했다. 그곳을 지키는 삼림경찰대가 깊은 잠이 든 때에 들이닥친 유격대는 대량의 쌀과 탄약을 탈취하고는 곧바로 퇴각하여 지체 없이 80리키를 진군했다. 마에다는 180명의 부하를 이끌고 즉시 김일성을 추격하기 시작했다. 눈 덮인 산야에는 발자국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유격대원들은 잠시도 휴식을 취할 수가 없었다. 앉아서 밥을 먹을 수도 없는 그들은 생쌀을 씹고 눈을 집어넣어 삼켰다. 대원의 절반이 동통으로 근육이 굳어지는 증세를 보였다. 이제 마에다의 추격을 따돌리기는 어려울 듯 싶었다. 도망가지 못할 바에야 기다린다. 유격대는 곧장 매복에 착수했다. 그대로 해가 기울어 갔다. 이제 적이 올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무렵 뜻밖에도 5명의 일본군 특무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유격대는 5명의 적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어서 적의 본진이 다가오고 있었다. 거리가 100m 이내로 좁혀졌을 때 김일성 사령이 권총 한 방을 터뜨리는 것을 시작으로 일제히 사격을 가했다.
전투는 1시간 이상을 끌었고 적은 한 명의 도주자를 제외하고는 선멸되었다. 물론 아군에게도 피해가 있었다. 정치부 주임, 여백기 등이 부상당한 것이다. 이로부터 1년 후 일본군에서는 마에다 추모식을 거행했다. 마에다의 후임 새끼 경좌가 말했다. 김비의 머리를 반드시 너희 손으로 베어들어야 한다고 고인에게 명령받은 심정으로 지금껏 사력을 다해 김비를 추격해 왔습니다만 무운이 좋지 않아 오늘 일주기에 그의 머리를 영전에 바칠 수가 없어 심히 면목없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간도성 경무청 다구치 경주와도 지금부터는 더욱더 예봉을 김비 추적으로 돌려가기 때문에 이제 머지않아 그의 머리를 베어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라고 했다. 이렇게 김일성을 잡아 죽이는 일이 일본 제국 장교들의 개인적 목표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김일성은 이미 전년 가을에 소련령으로 퇴각해 있었다. 65. 봉정 전투와 보천보 전투 어떻게 달랐나? 항일 무장 투쟁사에서 가장 유명한 두 전투를 들자면 봉오동 청산리 전투와 보천보 전투가 아닐까 한다. 그런데 봉, 청 전투는 우파가 주도한 항쟁이었던 데 반해 보천보 전투는 좌파가 주도한 항쟁이었다. 사람들은 흔히 봉, 청 전투는 민족주의 세력의 성과이고 보천보 전투는 공산주의 세력의 성과라고 치부하는데 나는 이런 관점에 다소간 이의를 가지고 있다. 두 전투의 주체는 좌우의 색깔에 약간 차이가 있었을 뿐 기실은 둘 다 민족주의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보천보 전투의 주역 김일성이 민족주의자라는 말인가? 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그렇다이다. 나는 내 소설 압록강을 넘어서에서 봉청 전투를 대단히 중요하게 다룬 바가 있다. 나는 봉오동과 청산리라는 소제목을 달아 이 전투에 원고지 40장 분량을 할애했는데 소설 서평을 쓴 어느 작가는 이 전투 장면이 내 소설 전체에서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간도의 독립군 투쟁은 봉오동과 청산리에서 세계 독립운동 사상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빛나는 승리를 역사에 남겼다. 외세의 지원 없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군대가 제국주의의 정예군과 맞붙어 두 번씩이나 대첩을 이루어낸 역사는 다른 식민지 국가 어디에도 없는 것이었다. 2200명의 병력이 5만의 제국주의 정예군과 맞서 3300명을 사살한 봉오동 청산리 3차전 전투는 세계 식민지 항쟁 사상 전무후무한 독립전쟁이었다. 졸저 압록강을 넘어서 이처럼 봉청 전투의 성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이에 비해 김일성이 보천보에서 올린 전과는 미약한 수준인 것이 사실이다. 아래 글을 읽어보자. 김일성 전 국가주석이 1937년 6월 4일 조선인민혁명군 소속 부대를 이끌고 일제의 전략상 요충지인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보천보를 습격하여 주요 기관을 일시적으로 점령하고 퇴각한 전투이다. 이 사건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국내 신문에 크게 보도되면서 김일성의 이름이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이 전투를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사 중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기며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보천보는 순사가 5명밖에 없는 작은 마을 인구 1300여 명이라는 주장과 동명이인의 김일성이 참가한 전투라는 설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 사전 방문각
일단 이 글에서는 반격 출동한 일본군 부대를 괴멸시킨 김일성의 후속 전과를 누락하고 있다. 보천보 기습 소식을 듣고 급거 출동한 일본 헌병대와 오카와 부대는 압록강 대한 23도구 근처에서 김일성 부대와 조우 교전하여 전사자 7명, 부상자 14명, 일본군 통계를 내면서 김일성 부대의 퇴로를 차단하기는커녕 도리어 혼비백산하여 도주해버린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천보의 전과는 봉청에 비하면 미약해 보인다. 그러나 보천보 전투에는 수치상의 통계 이상의 의미가 있다. 첫째, 1937년이면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이 발발한 때로서 우리 독립투쟁 기운이 거의 소멸돼 가던 때였다. 둘째, 보천보 전투는 봉청 전투와 달리 국내 침공이었다는 점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물론 보천보를 깎아내리는 사람들의 주장대로 보천보는 일본 경찰이 5명밖에 되지 않았던 작은 마을이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보천보 전투가 빈집털이였다고 폄하하기도 한다. 그런데 왜 김일성은 보천보를 선택한 것일까? 보천보에서 20km 지점에 해산진이 있었다. 해산진은 당시 인구 1만 3천 명의 도시로서 압록강변에서 조선의 동안으로 통하는 해산선 철도의 종점이었다. 해산진의 대안에는 장백부가 있었고 마침 만주와 조선 반도를 연결하는 해산선이 전 구간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다. 그러므로 보천보 자체는 중요한 거점이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 지방의 요지인 해상진의 비상벨과 같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이 습격당하면 그 소식은 순식간에 국내로 전해지도록 되어 있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심리적 효과를 내는 것이 최선의 유격대 전술 아닌가. 참고로 이 전투의 두 번째 공로자는 최현이었는데 그는 조선인민국 총 정치국장을 지낸 최룡해의 아버지이다. 봉오동과 청산리는 위대했지만 그 후과 또한 너무 컸다. 이후 우파 항쟁 세력은 일본군의 대대적인 간도 출병과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 사실상 해체되어 버리고 말았다. 반면 좌파 항쟁 세력은 이후에도 치열한 생명력을 이어갔다. 그들이 보천보 전투에 버금가는 간산봉 승전을 일궈낸 것은 불과 4개월 후의 일이었다. 66. 오성윤 최고의 테러리스트 겸 유격대장. 1927년 12월 10일 저녁은 내 일생에서 가장 많은 일들이 벌어진 날 가운데 하나였다. 내 조그만 여관방에서 우리들 조선인 20명은 비밀 집회를 가졌다. 유명한 저격수 오성윤은 새 권총에 기름칠을 하며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상하이에서 오성윤을 만났을 때 그는 30세였고 나는 겨우 16세였다. 오성윤은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정열적인 사람이었다. 혈관 속에 뜨거운 피가 흐르지 않는 사람은 테러리스트가 될 수 없었다. 오성윤은 매우 강인한 성격을 가진 천부적인 지도자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충실하게 따랐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의 회고. 오성윤은 넓은 이마에 짙은 머리카락을 가진 사나이였다. 그는 힘이 세고 건강했으며 미술과 문학을 좋아하였다. 함경도 온성에서 태어난 그는 8세 때 부모를 따라 화룡현으로 이주했고 훈춘현 북제1중학을 졸업했다. 그는 왕청현에서 한때 교사를 하기도 했다. 그는 러시아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 1918년에 의열단에 가입했다. 오성윤은 조선과 만주에서 수많은 테러를 했는데 그는 1922년의 반일 무력 시위의 주모자 가운데 하나였다. 그는 독일인
마르틴과 둘이서 압록강 철교를 폭파시키는 중요한 임무의 세부 계획을 짜고 실행에 옮겼다. 그들은 비밀리에 200개의 폭탄을 조선에 들여놓았지만 이들의 계획을 일본 군경이 미리 탐지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개 폭탄 뉴스는 국내에 크게 보도되었다. 오성윤은 1924년에 상하이에서 다나카 기이치 대장의 암살을 기도하다가 쫓기게 되었다. 그는 추격하는 경찰 몇 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황푸탄에서 항커우로까지 도망쳤다. 그곳에서 그는 자동차에 뛰어올라 운전수를 위협하였다. 그는 운전을 거부하는 운전수를 차에서 끌어내고 직접 차를 몰다가 자동차와 부딪혀 멈춰서고 말았다. 이때 그는 운전을 처음 해본 것이다. 그는 즉시 영국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당시 오성윤의 주거지는 프랑스 조계였으므로 영국 경찰은 그를 프랑스 측에 인도했고 프랑스 측은 그를 일본 영사에게 넘겨주었다. 오성윤은 영사관 3층 감방에 갇혔다. 그 방에는 5명의 일본인이 있었다. 그들은 오성윤을 동정하여 그의 탈출을 도와주었다. 일본 소녀 한 명이 쇠칼을 가져다 주었고 오성윤은 쇠칼로 문의 자물쇠 둘레에 구멍을 뚫고 탈옥에 성공했다. 일경은 오성윤에게 5만 달러의 현상금을 걸었다. 오성윤은 광동으로 탈출하여 그곳에서 여권을 위조해 독일로 갔다. 베를린에서 그는 베를린 아가씨와 사랑에 빠져 1년 동안 그녀의 가족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혁명의 피를 식힐 수 없었던 그는 1925년에 모스크바로 갔다. 그는 마르크스의 이론과 대중투쟁의 전술을 교육받고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동방 근로자공산대학에 잠시 적을 두었다. 1926년 오성윤은 광동에 되돌아가서 황포 군관학교 러시아어 교사로 있으면서 조선혁명 청년동맹의 중앙위원회 위원이 되었고 마침내 1927년 12월 10일 혁명 광동코민에 가담했다. 아리랑의 주인공 김사는 오성윤의 탈출 도피 행각에 대해 시를 몇 편 써서 발표한 일도 있다. 일본의 만주 침략이 본격화된 1937년 오성윤은 다시 동만으로 귀향했다. 그는 반석 중심 현위 서기로서 유격대를 창설하고 한결같이 유격구를 지켰다. 그는 동북 인민혁명군 이사 정치부 주임이 되었다. 그는 조국 광복회를 1936년 6월에 결성했는데 여기에 김일성 등이 적극 협조했다. 그는 동북항일연군 제1로군 군수처장으로 유격투쟁을 계속해 나갔다. 그러나 동북항일연군은 일본의 동계 진압작전과 집단 불화 건설로 인한 인민들의 지원 단절로 세력이 약해졌으며 오성윤 자신도 포위당한다. 그는 결국 1941년 1월 항복하고 말았으며 이후 일본군에 협력했다. 8.15 이후 그는 과거를 감추고 새로운 활동을 하다가 들통났다. 그는 팔로군에게 처형당한 것으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1947년 내임원구 자치구에서 병사하였다. 1941년 1월의 변절만 아니었더라면 오성윤은 식민지 시대 최선의 테러리스트 겸 무장항쟁가로 우리 역사에 길이 남았을 것이다. 오성윤처럼 다채롭고 풍성한 항일 경력을 가진 이는 없어 보인다. 그는 김일성보다 14세 연상이었다. 사실 말년의 변절이라는 것도 그가 자원한 게 아니라 다른 유격대가 소련으로 퇴각한 이후 힘겹게 싸우다가 체포되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다. 참고로 김일성이 퇴각한 것은 1940년 가을이었다. 우리는 이런
오성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나는 결코 그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난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네.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시고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